일단 저도 오늘 관객 여러분과 똑같이 별세를 안 봤어요. 모더레이터를 한다고 왔는데 왜 안 봤냐? 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막 다운받아서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같이 영화를 봤고, 지금 아직도 감흥이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좋은데, 저보다는 관객 여러분들과 촬영 감독, 강국현 촬영 감독님이 소통하시는 거를 좀 옆에서 지켜보고 거두는 포지션으로 저는 임할까 합니다. 강국형 촬영 감독님은 그 무례한이라는 영화로 한국 영화의 혜성처럼 등장하셔서 그 뒤로 벌새, 그리고 미스백, 최근에 경관의 피, 뭐 뜨거운 피, 독립영화, 상업영화의 경계를 넘나드시면서 좀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에 CGK 촬영감독조합에서 하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촬영왕상 투표를 해요. 심지어 저희 촬영감독들만 하는 투표인데 이번에 벌새로 촬영상을 받으셨거든요. 그것까지 조금 좀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벌새 촬영하신 강국편 촬영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벌새 촬영 강욱현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지 이렇게 가리고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은 쓰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질문 받고 싶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대부분 이런 집이나 대담을 감독님들이나 그 배우분들 위주로 들어보셨을 텐데, 촬영 감독들이 하는 대담에 조금 새로우실 거라고 느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새롭고요. 저희도 이런 기회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진행이나 뭐 대담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촬영 감독이니까 좀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좀 그 강 감독님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근데 요즘에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뭔가 했더니, 보통 아시다시피 촬영 감독들은 독립영화나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단편 영화, 그리고 저예산 영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상업영화를 하고 그 이후에 상업영화를 꾸준히 이렇게 하는 단계를 밟아가는데요. 물론 중간에 뭐 촬영팀이나 뭐 빅카메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강 감독님께서는 특이하게 무례한으로 상업영화 뭐 데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라인까지는 제 예상대로 가다가 갑자기 미스백을 촬영하시더니 벌새까지로 이어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상업영화를 하셨지만 예산이 자꾸 줄거든요. 지금 무례한이 제작비가 얼마였죠? 궁금한데. 무례한이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달라졌겠지만 제작을 할 때는 35억 예산의 영화였어요. 그리고 원라인은 제 기억에는 조금 더 많았을 텐데 미스백이 10억 초반대? 10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벌새는 2억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2억 맞나요? 제작할 땐 2억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총 마케팅이나 이제 이런 진행 후반까지 했을 때 이제 3억까지 들은 걸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감한 도전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솔직히 그런 선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작품의 선택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좀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속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업 영화로 이제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가장 좀 큰 행운이었고, 사실 이렇게 데뷔작이 이렇게 좀 어찌 보자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제가 굉장히 운 좋게도 좋은 작품을 만나서 세간에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상업 영화로 승승장구해 나가겠구나, 이제는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원라인을 이제 본격적인 장르 영화를 이제 맡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약간 저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다 찍고 나 보니까, 그리고 결과물을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어떤 한 영화의 컨셉을 가지고 특히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좀 약간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막 개성이 넘친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대중의 흐름을 쫓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아직 좀 기량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냉정하게 제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 개성은 있지만 아직은 좀 다방면에서 트레이닝이 좀 더 필요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촬영 감독한테 주어지는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로드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걸 좀 약간 오히려 좀 체급을 제가 다시 줄여서 영화의 체급 좀 사이즈를 줄여서 그런데 오히려 촬영자가 할 수 있는 촬영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좀 더 큰 영화들 그러니까 예산은 작지만 배우의 연기라든가 그거를 담는 카메라의 역할의 비중은 좀 더 높은 영화를 좀 몇 작품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영화들을 맡더라도 좀 더 제가 좀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제가 기량이 좀 쌓여가지고 좀 더 좋은 영화를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수련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수련 기간이라는 말이 좀 인상 깊고 이 벌새 이후에 또 상업 영화를 지금 찍으셨는데 아직 뭐 개봉을 하고 후반 작업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경관의 피 그리고 네. 뜨거운 피 공교롭게 뭐 피로 끝나는 영화들인데 저도 이 영화들이 지금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조금 앞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무례한 전에 강 감독님의 행보에 대해서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김경묵 감독의 줄탁동시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끝이다라는 독립 영화들 계속 하셨고 저는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서도 뭐 상업 영화도 그렇지만 독립 영화에 관심도가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강 감독님의 독립 영화 촬영 시기에 찍었던 작품들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독립 영화를 독립 장편을 아주 많이 찍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좀 찍은 영화 중에 진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김경문 감독의 그 줄탁동시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그건 더 저예산이죠. 엄청 1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찍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작품이 저에게 거의 뭐 초창기 독립 장편 처음 두 번째인가 찍은 영화였었는데 그게 정말 그 작품이 저에게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 덕택에 그 무례한의 오승욱 감독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전혀 어떤 인연도 없고 안면도 없는 사이인데 그냥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신 김보라 감독님의 벌새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상업 영화를 찍는 촬영 감독한테 이렇게 독립 영화를 찍겠다는 감독이 이렇게 와서 제의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뭐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워낙 김보라 감독이 김경묵 감독의 줄탁동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존경심, 어떤 같은 작가로서의 존경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꼭 저랑 하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주셨죠. 제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떤 김보라 감독님의 어떤 작품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또 시나리오를 또 저도 감명 깊게 읽었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된 줄탁동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줄탁동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벌새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감독님이랑 둘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종로 저희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대담을 진행할까라는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판단한 건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본 영화의 소감을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소감을 좀 듣자. 소감을 듣고 궁금하신 지점을 대답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찾아보자라는 전략으로 저희가 왔거든요.
예, 저희는 조금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빨리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혹시 벌새를 보시고 이 강국형 감독님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예,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없나요? 아우 너무 많으신데. 예, 저기 맨 먼저 든그 어르신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예, 손 드신 것 같아요. 예. 그냥 큰 목소리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주 그 답변하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카메라는 제가 그 전에 계속 작업을 하면서 빌려왔던 렌탈샵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분 있는 렌탈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장비를 싼 값에 빌리려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상업 영화를 찍었을 때 이제 친분이 쌓여 있던 렌탈샵에 부탁을 했고 그 카메라 바디는 그 당시에 2년 전에 촬영할 때 레드 에픽 드래곤으로 찍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알렉사 XT도 SXT는 그 당시에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알렉사로 찍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들을 보면 이제 그 찰쌍면의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에파처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좀 그게 이제 카메라 기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레드 픽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촬영 감독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룩인 경우도 많아요. 좀 영화보다는 약간 비디오 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한데 그런 단점들은 있지만 이 찰쌍면 사이즈는 그 당시에는 다른 여타 카메라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집 촬영이 굉장히 많고 좁은 실내에서 찍어야 되는 뭐 세트가 아니죠. 당연히 다 로케이션에서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픽스샷으로 찍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찰쌍면 사이즈가 넓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렌즈를 꽂아도 더 넓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좁은 공간에서 넓게 찍으면서 굳이 왜곡이 되는 또 감독님하고 저하고 레퍼런스로 삼았던 이미지들이 너무 이렇게 와이드 렌즈에 그런 왜곡감이 있는 것보다는 좀 좁게 찍히더라도 왜곡이 없는 뭐 35mm 한 50mm 렌즈를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렌즈를 되게 많이 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레드 에픽 드래곤을 선택했고 렌즈는 단렌즈 같은 경우는 그 좀 저희가 픽스샷이 많다 보니까 좀 해상력이 좋은 렌즈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렌즈는 그 라이카의 스미크론 렌즈를 썼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렌탈샵에 그때 남아있는 렌즈가 그거였어요. 그거였고 저희한테 한 달간 빌려줄 수 있는 렌즈가 그거였고 근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촬영을 하기에 적합한 렌즈와 카메라 바디였고요. 그리고 아까 클로즈업 말씀하셨는데 클로즈업에 대한 아까 그 백포커스 어떤 그 뒤에 이제 심도가 얕은 심도로 찍는 그런 클로즈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망원 계열 렌즈를 쓰면은 좀 뒤가 그렇게 많이 뭉개지고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시대극인데 뒤에가 다 뭔가가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그걸 다 CG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님이 그 전에 클로즈업 샷들 몇 가지 이렇게 특히 어린 아이에 대한 그 여자 저희 은희 이미지죠.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몇 개 클로즈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근데 그게 꼭 포커스가 나간 뒤에 포커스가 나간 이미지의 클로즈업이라기보다는 그 인물한테 진짜 포트레이트 같은 초상화 같은 그러한 클로즈업을 우리는 과감하게 그냥 픽스 풀샷만 쓸 게 아니라 클로즈업도 과감히 쓸 것이다 라는 얘기로 했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렌즈는 어떨 때는 그 줌 렌즈를 꽂아서 그 영지 선생님 노래 부르실 때 이럴 때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게 티나게 줌을 넣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줌 렌즈도 썼고요. 줌 렌즈는 정확하게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캐논이었는지 앙즌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다음 질문으로 벌새 카메라 선택과 운영 관련 이렇게 딱 써놨었는데 질문해 주셔가지고 답변이 예, 이거 저희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묻고 싶다면 아무래도 촬영 감독님께서 운영을 하실 때 저예산 영화, 그러니까 독립 영화들과 상업 영화의 그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들이나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새를 촬영하실 때 조금의 다른 접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광범위한 얘기이긴 한데 일단 당연히 예산이 적으니까 감독님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콘티를 짠다거나 헌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촬영 계획에서 얘기를 할 때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는 우리가 조명기가 큰 게 조명도 조명팀을 따로 안 두고 그냥 저희 촬영팀이 그냥 조명을 했거든요. 조명기는 이제 다른 조명팀에서 조명기만 빌려 와가지고 실내 조명만 하는 식이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하루에 찍어야 되는 뭐 컷수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컷을 못 찍죠. 조명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뭐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전기 문제다 뭐 이런 근데 그런 질문이었나요? 이게 지금 하신 질문이? 네.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 저예산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뭐 이런 것들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같아가지고요. 저예산에 할 때 조금 촬영 감독이 할 수 있는 좀 강한 뭐 노하우나 운영 방식에 대한 모르겠는데 예. 비슷한 답변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안 되는 걸 빨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 짬에서 나온다라는 짬에서 나온 바이브랑 뭐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좀 더 연세 들어서 좀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곤조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일종의 경고음을 빨리빨리 알려드려야 되는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그러니까 특히 젊을 때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런 뭐 진짜 젊으신 분들도 보이니까 근데 많이 영화 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처음에 촬영할 때는 감독님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면은 뭐 그런 게 되지도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우리는 힘을 내고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러는데 당일날 가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괜히 막 그 다음에 이상하게 사이 안 좋게 헤어지고 그 사람은 실력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막 상처 입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가능한 것들이 뭔지를 잘 우리에게 주어진 카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해서 그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 그 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일관성 있고 더 연출적으로 보자면 그 감독의 영상 언어는 더 정제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겠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세 번째 줄에 계신 여성분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의 감정을 잘 따라서 찍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 감정을 제가 일일이 이게 순서대로 찍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걸 뭐 제가 적절하게 그걸 담았는지를 사실 제가 확신하면서 찍을 수는 아마 어떤 촬영 감독이나 어떤 감독도 그 현장에서는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그 은희는 이런 감정을 이 씬에서 느껴야 돼 라는 거를 촬영이나 연출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삼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슬픈 장면이면 얼굴이 이렇게 딱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서 관객들이 은희가 슬픕니다 딱 이걸 확실하게 알려준다거나
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에서 카메라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외려 그렇다고 아주 멀리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일정한 거리를 꾸준히 유지해서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단조롭죠. 그러니까 렌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다양한 렌즈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거리감도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게 계속 찍으면 좀 이렇게 어쩌면 좀 김세벽 씨 대사하는 것처럼 계속 조곤조곤 말하는 것처럼 고저가 별로 좀 없게 좀 저희 영상 언어가 그렇게 저희 영화의 언어가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어투 자체가 영화의 어투 자체가. 근데 이게 켜켜이 잘만 쌓인다면 이 영화가 원래 그렇게 시나리오 자체도 조곤조곤 말을 건네는 식으로 관객들에게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 그거를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만 저희가 그거를 쌓아 올리면 특히 제가 감정을 잘 따랐다고 말씀 주셨지만 어찌 보자면 저희가 그렇게 계속 일관된 현장에서 촬영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어린 배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좀 더 편안하게. 왜냐면 거의 늘 비슷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어딜 가나 어떤 장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연기를 그렇게 많이 한 친구는 아니었을 텐데 긴장하지 않고 점점 이제 더 편안한 진짜 은희가 돼서 연기를 해줬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마지막에 뭐였죠? 성수대교는 모팩에서 CG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성수대교를 찍었는데 그 차도 다니고 그랬는데 차도 지워주시고 자르고 막 밑에다 모두 이렇게 강물에다가 모두 이렇게 바지선도 띄워주시고 하셨더라고요. 원래 다 돈 드는 건데 거의 돈도 많이 안 받으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CG 기술이 촬영 감독들을 많이 살려주고 있고 저희도 이제 요즘에 저예산도 CG 덕분에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신 업체. 그 모팩 좋은 분배입니다. 모팩하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 되셨으면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식사 장면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특정 딱 풀샷이 있어요. 그 거실 쪽에서 베란다 쪽에서 바라본 그 딱 가족 다섯 명이 먹는 모습. 네. 사실 여기 촬영 감독님들도 계시고 또 연출하시는 연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또 그냥 순수 관객분들도 계시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늘 고민하는 게 동일한 씬 계속 같은 씬을 같은 앵글로 찍어도 되나? 이 고민들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사실 이 영화를 찍기 전에 김보라 감독님하고 그 딱 저 나이 은희 나이 때쯤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일단 제가 감독님한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밥 먹으러 가는 게 특히 아버지까지 같이 있는 저녁 시간에 밥 먹는 게 너무 싫었다. 일단 부모님이 별로 뭐 이렇게 공개적인 유튜브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다툼이 있으셨고 저는 그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여간 늘 근데 자리도 늘 똑같아요. 사실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아버지가 먹는 자리, 아버지가 드시는 숟가락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왜 그 숟가락은 왜 챙겨줄까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서 뭐라 할 수 없는 그 공기가 있거든요. 그 완전 박제된 것 같은 느낌. 그 어떤 아주 어렸을 때 제외하고 좀 어느 정도 사춘기를 접어들면 아마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은희 집의 그 식사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이미지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경직된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약간 좀 판에 박힌 듯 아버지는 또 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자 먹자 해야만 먹고 대훈이 그 2년 연속 회장이 될 수 있게 모두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리고 밥 먹잖아요.
저 맨날 흉내냈거든요. 현장에서 그 대사를. 근데 그래서 좀 약간은 동일한 이미지의 샷을 계속 썼는데 그게 딱 한 번 처음으로 깨지는 게 그 풀샷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풀샷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언니가 죽은 줄 알았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가족들이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훈화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근데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카메라가 들어갈 때 마치 은희한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대은이 그 등 뒤로 딱 들어가서 대은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실 표정도 뭐 짓궂은 말만 하는 애였는데 그리고 그냥 폭력적인 그냥 남자 형제일 뿐이었죠. 근데 걔가 팍 하고 터지면서 엎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샷의 주인공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친구한테 갑자기 딱 포커싱이 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트래기닝을 썼어요. 아주 느린 트래기닝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 장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또 전체 식사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수학여행 갈 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은희한테 이제 빠져나오는 거는 은희가 여러 사건을 겪었죠. 영지 선생님 사건도 더 겪었고 가족 그렇게 언니 사건도 있었고 또 어머니하고도 그 감자전을 먹으면서 외삼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약간 어머니하고의 또 감정교류도 약간 좀 달라진 게 미묘하게 다 달라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은희 중심에서 빠져서 가족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끝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가족들은 되게 화목해질 거야. 그건 절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마무리 짓는 거기도 하고 이제 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족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궁금한 건 되게 컷이 길잖아요. 되게 롱테이크로 쭉 하는 장면이 유독 많았었는데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그 약간 긴 테이크에 대한 어떤 컨셉이 딱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 강 감독님께 생각하신 롱테이크에 대한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뭐 대놓고 처음 만나자마자 김보로 감독이 이제 저랑 직접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얘기했던 게 에드워드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얘기를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영화는 샷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촬영 감독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좀 시나리오가 되게 길었거든요. 이 시나리오 어떻게 다 찍으시려고 이 독립 영화 이 저예산 영화인데 독립 영화죠. 예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다 찍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일단은 장소가 많이 중복되고 동일한 장소가 많고 대부분 샷이 많지 않는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처럼 찍을 거예요. 딱 얘기하는 순간에 저도 딱 듣고 저도 하나 그리고 둘을 그 전에 봤었고 딱 듣고 그럼 찍을 수 있죠. 네, 그렇게 찍으면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도 그 전에도 롱테이크로 픽스샷의 영화를 몇 번 찍은 적도 있고 뭐 그런 영화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좀 롱테이크에 좀 샷의 변화가 좀 없는 그런 영화를 찍고 보니까 이게 시간성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촬영을 하면. 그러니까 무빙이 있던 픽스가 됐던 그러니까 프레임이 딱 픽스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 예를 들면 그 샷이 시작하는 0초에서 이 샷을 쓰는 시간이 뭐 예를 들면 30초를 썼다. 30초가 지났을 때 그 샷은 공기가 달라요. 뭐 약간의 배치가 다릅니다. 인물이 약간 다른 움직임이니까 아무리 미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아니면 하다못해 뒤에 있는 나무가 진짜 흔들리든가 뭐라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 미묘하게 그 변화를 사실 그 변화라는 게 생긴다는 게 이렇게 이거 산으로 가는데 산으로 가셔도 돼요. 그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체감하거든요. 그런 것 없이 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사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이렇게 아주 사실은 미묘한 변화일수록 시간을 깨닫기는 더 쉬워요. 뭔가 이게 너무 변화가 빠르거나 너무 뭐가 큰 폭발이 일어난다 이러면 저희는 그걸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과 어떤 순간으로 그걸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롱테이크를 픽스샷으로 오랫동안 주시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를 같이 어찌 보면은 마치 4DX처럼 같이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네. 그런
생각을 진짜로 갖고 찍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관객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느꼈거나 그렇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나올 것이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로 구현될지는 실현이 될지는 영화가 완성돼봐야 아는데 나중에 이제 후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편집본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관객분들한테도 우리가 가진 의도가 전달되진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됐죠. 네. 저도 아까 보다가 소름 끼친 장면이 그 아까 그 농테이크 얘기하시니까 김세혁 씨가 딱 앉는데 제가 아는 이후에 시선이 넘어갔는지 원래 바람이 불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앉는데 뒤에 나무가 확 흔들리는 것들이 그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야, 이게 만약에 저 장면에서 바람이 불어서 했다면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겠다. 아니면 저걸 의도해서 타이밍 맞춰서 기다렸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신비했던 경험이었고 의도했던 게 저는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돼요. 정말 그 진중한 풀샷 안에서 자연광, 그러니까 자연광이란 것도 매 순간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 아니면 찍을 수 없는데 그 안에 그늘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 그리고 가끔은 벼에 나와 있는 주인공, 그리고 기가 막히게 꼭 그런 풀샷에서는 바람이 불어요. 그게 진짜 그때마다 바람이 불었는 건지 아니면 사운드의 바람 효과도 내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촬영 감독님과 감독님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그 감독님이 거의 모든 장소를 거의 이미 헌팅을 다 해놓으신 상황이었고 아까 보시면 뭐 플라타우스 나무 숲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놓으셨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또 약간 이렇게 헌팅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막 이렇게 스태프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걷게도 시키고 뭐 이런 걸 찍어 놓으신 거에 충분히 지금 저러한 이미지들이 찍힌 게 있었고 그걸 이제 저도 되게 좋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사실 더 많은 장소를 찾으셨는데 저희가 여건이 그렇게 다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추려서 찍은 장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바람의 어떠한 변화가 잘 보일 수 있고 볕이 좋다면 네, 어떤 빛이 또 적정한 시간에 그게 닿는다면 되게 좋은 장소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저는 뭐 좀 그 감독님 덕을 본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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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더 잘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장소로 보면은 그 은희가 그 일단 역순으로 대답을 좀 할게요. 그 은희가 그 저기 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있었던 병실 있잖아요. 거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공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와 촬영팀 친구라고 해봤자 다 해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카메라 세팅하고 나서 이제 조명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실 같은 경우는 자연광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근데 좀 밖에서 라이팅을 할 방법은 없었어요. 거기가 층수가. 그럼 이제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들어오는 광량은 워낙 세고. 그래서 조금 더 표현하고 싶었던 건 있었는데 그거 잘 안 되고 특히 커튼을 이렇게 그 후배가 왔을 때 쳐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 되게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그거 뭐 이렇게 흰 천이 쳐지면은 사실 깊이감이라든가 앵글 구도라는 게 보여지지가 않죠. 그때는 오로지 진짜 어떤 빛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불천을 이렇게 흰 이불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 위로 뒤집으면 마치 친구들이랑 그 안에 있으면 막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싶고 막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저는 좀 이미지를 상상한 게 있었는데 그게 구현이 안 된 거. 네. 이 친구 둘이 이렇게 내밀한 부분에 막 뽀뽀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좀 구현이 안 된 게 제일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가 하나 더 예? 마음에 드셨다. 마음에 드는 거는요. 이것도 장소로 말씀드릴게요. 그 장소가 주는 기운이 다 좋은데 그 후배가 고백하는 꽃 주고 했던 그 상가 중정 있죠. 그 나무들 많은 그 장소에서 찍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소가 좋으면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그 남자친구랑 걸었던 그 길이나 뭐 그런 데도 되게 좋지만 그런 데가 이제는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강남 아파트에 상가 가운데 이렇게 약간 지하로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은 식은 되게 사실 지금 보면 되게 멋있죠. 저런 건 좀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도 재건축이 되더라도 좀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같지 않은 느낌, 뭐 일본이나 진짜 대만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서 되게 거기서 뭐 엄마 부르는 장면 사실 좋아요. 그렇게 잘 찍힐 줄 몰랐거든요.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뭐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말 뭐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되게 하여간 마법 같은 그런 시간처럼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처럼 받아들여진 게 다 장소의 기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었나? 예? 아, 예. 감독님이 콘티를 다 그려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콘티를 이제 한번 제가 이제 합류하고 나서 감독님이 이제 준비하셨던 콘티를 제가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드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감독님의 의견대로 상당 부분 많이 쫓아갔고 이제 제가 이제 바꾼 부분들은 저는 좀 아무래도 감독님은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었겠죠. 이 씬에는 이런 이미지가 필요해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그러려면은 이런 샷이 좀 있으면은 더 나을 것 같거나 샷의 방향이나 어떤 공간의 방향을 좀 이런 거 크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뭐 어찌 보자면은 가지고 있던 영화의 논조, 그 콘티가 가지고 있던 논조는 뭐 거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그 호흡대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콘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핸드헬드 샷 이 부분도 콘티에서부터 존재했었던 건지 예를 들자면 시작 장면에 예, 핸드헬드도 있고 몇몇 장면에서 인상적인 핸드헬드가 있었어요. 이것이 콘티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약간 변형하신 건지 또 쓰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쓰셨을지도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핸드헬드 장면이 좀 있는데요. 처음 오프닝 핸드헬드는 원래 콘티에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픽스샷이었는데 감독님이 오히려 그렇게 제의를 하신 거고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생각이 반반이에요. 지금 그 핸들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오프닝에 이렇게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띵동띵동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또 반대로 그걸 픽스샷으로 이렇게 딱 덤덤하게 찍어도 이게 꽤 매력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사실 유효합니다. 그거 못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떠한 기묘한 분위기가 또 나왔을 거예요. 사실 그건 선택의 문제죠. 그 부분은 근데 감독님의 또 그렇게 감독님이 선택하신 부분이 저 또한 이 영화에 해가 됐다거나 마이너스가 됐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요. 예. 이렇게 좀 변주를 주고 좀 긴장감을 갖고 시작하고 싶으셨다라는 거는 충분히 납득을 하지요. 그리고 저기 지숙이랑 싸울 때 또 핸들도 한 번 있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지숙이를 붙잡으면 지숙이가 몰라 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장면이 있죠. 그 부분은 장소가 거기가 원래 아니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싸우는 데가. 근데 이제 거기로 이제 장소를 다 합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동선은 이제 정해졌고, 예, 동선 정해졌고, 근데 우리는 무빙을 그 배우가 그럼 막 계단 올라가고 하는데 그걸 어디 원컷으로 찍기가 픽스샷으로 찍기가 좀 어렵잖아요 구조가. 그럼 이렇게 우리는 무빙 장비는 없고 그러면 이제 들고 쫓아가야죠. 아이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둘이 진짜 막 삐지고 막 싸우고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쫓아간 거고 외려 그게 저기 그 순간에 잠깐 폭발하는 그러니까 은희가 폭발하는 감정일 때 두 번 쓰인 것 같아요 핸들드가 그때랑 그 다음에 이제 은희가 이제 나 안 나빠 나 뭐 그때 이제 썼는데 그거는 둘 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콘티의 핸들드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핸들드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감독님하고 뭐 심도 있게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핸들드로 찍자라고 딱 했던 장면들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 핸드헬드라고 얘기해서 이거 핸드헬드일까라는 살짝의 의심을 했던 게 저도 촬영하는 사람인데 핸드헬드 같은데 짐볼이나 스테디캠은 아닌데 망원에 이렇게 안 흔들릴 수가 있지? 저는 좀 놀랬거든요. 어디 무슨 장면에? 인트로 할 때 따라갔을 때 저는 핸드헬드인데 심도도 얕고 약간 망원 느낌의 핸드헬드인데 적어도 50mm 이상의 핸드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핸드헬드라면 참 핸드헬드 잘한다 라는 생각을 아까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 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해는 지고 왜 픽스로 그냥 저는 찍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니면 그것도 찍고 핸들대도 찍자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 감독님 의견대로 핸들들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의욕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대충 찍으니까 흔들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아요. 후반에 도움이 의욕이 있었으면 더 막 이렇게 오히려 막 들어가고 나가고 막 했을 텐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평상심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 은희야 넌 뛰어가라. 나는 뒤에서 그냥 쫓아갈게. 이런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때가 좀 시간에 해가 쫓겼었어요. 그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었나 봅니다. 아니 근데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정도의 망원감의 느낌에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렇게 안정적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느낌이나 감정뿐만이 아니라 좀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강국형 감독님의 핸드헬드를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좀 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네. 말씀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거 편집을 잘해주신 거죠. 편집을 굉장히 잘해주신 거고 뭐 다양한 컷을 찍었어요. 트램펄린을 빌려서 뭐 이렇게 뭐 클로즈업도 찍었고 약간 관조적으로 찍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 클로즈업도 찍고 했거든요. 처음에 지금 그 선생님 욕할 때, 선생님 욕, 담임 선생님 욕할 장면 처음에 나올 때도.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이렇게 딱 그 한 컷으로 쓰신 거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제 또 이제 그 고속 촬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는 사실은 콘티에는 슬로우 모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컷이 메인 컷도 아니었어요. 그 컷이 있긴 했지만 뭐 그리고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찍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찍는데 이러니까 마치 공치사가 되는데 그냥 이건 고속 촬영을 하자 이 샷은. 그리고 나중에 정속으로 쓰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도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고속 촬영을 하면 이게 싱크가 안 맞아도 대사 싱크가 안 맞아도 뭔가 이렇게 이 어떤 지금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뭐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하고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뭔지 모르게 이건 좀 약간 좀 직감인 거죠. 촬영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낸 직감인데 이거는 좀 슬로우 모션을 찍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찍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길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건 편집으로 이렇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고속 촬영을 그 외에도 몇 군데를 했어요. 뭐그 키스업 첫 뽀뽀 키스를 하고 나서 걸어 나가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고속 촬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거를 그 미묘한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객분들은 그 어린 아이와 아이들 두 명에게 그 표정을 찾으시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뽀뽀를 하고 막 그런 바로 직후에 걔네 둘이 걸어가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하면 마치 그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고속 촬영했고, 또 뭐 하나를 더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다시 엔딩에서도 한번 했죠. 네. 이쪽에 계신 여성분 계속 손 드셨는데 제가 사실 이 작품을 일단은 조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보시면은 되게 조명을 별로 그래서 안 했나 보다. 조명 팀도 없고 그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못 해놔서 그런데 한 장면 한 장면을 사실 굉장히 공들여서 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막 다른 상업 영화처럼 큰 조명기를 갖다 쓰고 막 발전차가 오고 이런 경우는 우리 영화를 찍으면서 밤에 야외 촬영 3회차만 그렇게 실제 조명팀이 와서 도와줬고 나머지 이제 아파트 장면이라든가 뭐 모든 장면들은 거의 다뭐 한문학원이라든가 뭐 어디든 간에 다 저희가 다 라이팅을 했는데 심지어 그 병원 장면들 있잖아요. 뭐 새서울병원이라든가 뭐 큰 병원이라든가 다 밤에 찍은 거예요. 다 밤에 낮 조명 치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막 키라이트로 밝은 라이트를 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앰비언스를 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자연스러운 그 앰비언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노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바깥 노출에다가 맞추면은 실내가 다 어두우니까 창은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창에 어느 정도 창은 날라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조리개를 열 수는 있지만 노출을 열 수는 있지만 다 날리지 않으려면은 분명히 실내에도 조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조명을 안 한 것처럼 자연광처럼 보이게 조명을 하려면 사실은 좀 말씀대로 이렇게 그런데 좀 현명하게 조명을 하려면 약간 인물이 밝으면 당연히 그 뒤에 백을 어둡게 만든다거나 인물이 어두우면 뒤에 백을 밝힌다거나 이러한 고저를 이제 그 화면 안에서 만들어내죠. 우리 뭐 되게 전통적인 단어로 치면 그걸 체크판 점박이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체크판처럼 여기가 까마면 여기는 하얘야 되고 까마면 하얘야 되고 이렇게 그게 그렇게 접한데가 다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다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명의 방식인데 그걸 이제 2차원 앵글로 이제 2차원의 저희가 앵글을 이제 화면을 잡았을 때 그 내에서도 그런 규칙이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3차원에 이제 3차원, 2차원 담을 때도 그래서 그런 사실 이 벌새를 하게 된 가장 큰 저에게 동기부여는 시나리오도 엄청 훌륭하고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도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저한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앞서 상업영화 2편을 찍고 나서 과연 제가 라이팅을 제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한 게 맞나? 왜냐면 우리나라 상업영화에는 촬영 감독이 있고 앵글을 잡는 촬영 감독이 있고 조명을 치는 조명 감독이 존재해요. 근데 사실 이게 미묘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라이팅이 될 거라는 당연히 생각으로 앵글을 잡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잃어가던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는 픽스샷으로 샷이 적으니 김구라 감독님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픽스샷이고 샷도 적고 예산도 적으니 우리 어디서 너무 또 미안하게 조명팀 돈도 제대로 못 주고 이렇게 부탁하느니 제가 직접 조명기만 빌려와서 제가 조명을 하겠다. 하루에 찍는 샷 수가 적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제 스스로 좀 아까 수련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닝을 좀 하고 싶었어요. 원 없이 사실은 좀 조명했고 네, 그런 부분은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저희가 1시간을 예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극장 측에서 저희가 질문에 대한 그거가 길어진다면 시간을 좀 넘겨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지금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더 계세요? 네. 이건 제가 촬영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인데요. 저는 사실 아까 독립 영화를 찍을 때 다큐멘터리도 2편 촬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은 그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저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인 걸 알 때가 있어요. 이제 이미 정도 들었고 몇 주 몇 달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저 친구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꾸 다큐 연출자는 그 친구 얼굴을 좀 찍으라는 거예요. 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만적이고 폭력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약간 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약간의 진짜 좀 포르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직업적으로 훈련이 안 된 촬영 감독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그때는 또 어리기도 했고 감독님 저는 못 가겠어요. 그냥 감독님이 찍으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해버리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들 좀 감정의 파고가 굳이 우리가 저 친구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장면들의 경우 그게 또 이미지적으로 또 그 상황에서 그 씬에서 적절하다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게 물론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분이라면 얼굴을 보여줬을 때 더 큰 관객들한테 울림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웃긴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상 얼굴을 찍어보잖아요. 아까 뒷모습보다 힘들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그거보다 더한 어떤 감정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그 배우 얼굴을 나중에 찍으려고 딱 보면은 제가 아까 뒷모습 찍었을 때 기대했던 거 막 못 미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감정에 어떤 관객들이 좀 더 그 입장에 그 인물의 입장에 빠져서 더 상상력에 그거 우리가 그 원작 소설이 영화화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원작 소설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인물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것들은 되게 격렬했는데 영화로 보니까 좀 그게 못 미칠 어떤 실제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못 미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냥 여러분들께 앞뒤 상황이 이렇고 그 사람이 그 뒷모습이니까 배우의 뒷모습이니까 앞에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겠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뒷모습을 보시면 무슨 감정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상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질문 이만 마치기로 하고. 저기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그 아까 그 속도가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 처음 첫 질문이 마스터샷을 리듬감. 예. 지금 이런 종류의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성을 다루기로 이미 좀 서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좀 감독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찍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리듬감하고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영화가 좀 운율적이고 음악 같은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음악을 지금 쓴 것 자체도 조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충돌을 일으키게 쓴 게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시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켜켜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그 의도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 모든 씬들을 다 그렇게 시간성이 느껴지게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뭐 되게 편안하게 찍은 씬도 있습니다. 그냥 풀샷 인물 누가 이번에 저거 얘기하셨는데 콘티 작가님이 아주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는데 풀바바 풀샷 바스트 자 찍으면 이제 다음 씬 또 풀바바 뭐 저희도 그렇게 찍은 장면도 많아요. 예. 근데 어떠한 중요한 장면 저희가 의도를 담은 풀샷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듬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하여간 시간성을 잘 담아보고 싶었다. 예. 그것들이 다 각자 그 장면들을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 거리감. 사실 저는 샷 사이즈보다는 거리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콘티를 짤 때도 감독님이 저는 바스트 샷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감독님들 더러 계시는데 요즘은 많이 안 계시지만 저는 뭐 바스트 샷, 클로즈업, 뭐 미디엄 샷, 풀샷 이런 어떤 신체를 분할하는 그런 이미지 언어보다는 그냥 거리로 좀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아요. 그냥 이거는 좀 적당히 이만큼 떨어지는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엄 샷 사이즈의 거리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클로즈업이 많게 된 거는 사실
이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많아진 거는 진짜 은희방이 작아요. 은희방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찍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최대한 뒤로 빠진 겁니다 저게. 근데 와이드샷 렌즈는 안 쓰고 표준 렌즈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인물 타이트샷이 되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거에는 샷 사이즈에 그러니까 당연히 콘티 그림은 그거보다 더 넓게도 그려놓은 것도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거에 그렇게 구애를 받진 않았어요. 우리는 렌즈를 약속했고 그리고 어떤 거리감이만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뭐 인물에 어떻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사실 그렇게까지는 뭐 너무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네. 두 분이시니까 두 분 다 질문 받을게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는 그냥 강국형 감독님 예전에 촬영을 같이 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몇 가지 질문은 아니고 예전에 해왔던 방식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저한테 핸드헬드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서의 핸드헬드가 아니라 그 카메라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배우와 교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카메라가 흔들린다, 안정적이다를 떠나서 카메라로서 이제 배우와 본인과 이제 교감을 하는 거라 본인은 그게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번 작품에서도 계속 유지가 돼 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못 뵌 지 오래됐지만 예전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주신 거에 이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국현 감독님이 사실 사람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핸드헬드를 엄청 잘하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작품이 보면은 픽스샷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핸드헬드, 그러니까 과격하게 움직이는 핸드헬드가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카메라가 살짝 움직이는 그런 핸드헬드로 찍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도 일단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배우분들에 대한 존중이 아직도 여전하신지도 좀 궁금하고 항상 배우분들을 엄청 존중해 주셨거든요. 단역 배우분 어떤 분들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직도 그러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항상 미장센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친척이신 것 같은데. 감독님 친척이신데 저 정도면. 개인적으로 좀 네. 제가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그때도 저예산이었는데 자기가 받아야 할 인건비를 포기하고 기술팀에 이제 줘서 아트를 좀 더 채우자라는 게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 하실 때 기술적으로 좀 욕심을 내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인지 하나만 좀 네, 다음 질문을 그냥 받는 게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답변은 일단은 그 저기 자세는 반가워. 자세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훈련돼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 페이도 뭐 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받느니 진짜 조금이라도 뭐 다른데 보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이 벌스 같은 경우는 계약서도 안 썼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계약서를 썼는데 저는 쓰지도 않았어요. PD하고도 안 썼어요. 너무 힘들면 진짜 중간에 도망가려고. 진짜로 안 썼어요. 도망가지는 않죠. 도망가지는 않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그리고 그 핸들드로 다 찍으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은 그렇게 찍은 영화도 있죠. 미스백은 다 핸들드였어요. 그 앞서 찍은 영화는 다 핸들드로 찍었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제가 그 프레임을 가두는 거를 사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영화가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그런 제의가 잘 안 옵니다. 누가 픽스로 이렇게 롱테이크로 찍자고 하는 상업 영화가 어디 존재하진 않고 요즘 독립 영화도 그렇게 안 찍거든요.
독립 영화도 거의 반상업 영화처럼 다 찍습니다. 근데 그런 언어를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좀 쉽게 일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영상 언어라고 생각했던 약간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찍자고 하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찍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오프닝도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더더욱 좀 그걸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잠실 주공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 76년도에 완전 뽕밭에 잠실이 그 뜻이죠. 예. 그 뽕밭에 딱 주공 아파트 한 채만 지어져 있던 시절입니다. 잠실이랑 그 넓은 땅덩어리에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다 전라도에서 상경하신 진짜 젊은 부부였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신도시나 아니면 그런 여기 부모님이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복도식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5층짜리 주공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계속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그래서 저 오프닝에서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나서 904원 줄 알았더니 1004원 맞나? 4자가 맞는지 3이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인가요? 네, 1002호 죄송합니다. 그렇게 코스를 헷갈렸다라는 의미에서도 빠져보면 똑같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전제 조건도 있고 사실 그렇게 빠져보면은 그게 비단 은희의 삶만은 아니죠. 그때 그 음마 아파트, 대치동 음마 아파트든 아니면 전국의 그런 아파트들에서 살았던 저 아이들 지금 현재도 거의 한방에처럼 저희가 좀 각기 다른 삶처럼 보이지만 또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나중에 엔딩 시퀀스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각자 다 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더 비슷한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멋들어지게 좀 한샷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벌새라는 그래서 이거는 좀 감독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예요. 줌아웃으로 빠지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그 은인의 집이 맞은편으로 보이는 집에 베란다를 테라스를 섭외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카메라를 이제 놓고 줌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섭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사실은 그냥 좀 약간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꼭 찍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샷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줌아웃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 맞을까? 언어로서. 근데 저는 오프닝 컷이고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은희가 막 이렇게 편지도 쓰고 하니까 저기 복도식 아파트의 이 줄들이 좀 이렇게 공책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벌새라고 나중에 위에다 써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속으로는 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상상이고 줌아웃이 한 절반 빠진 겁니다. 절반 더 빠질 수 있는데 네,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강 감독님한테 궁금한 질문 하나 하고 강 감독님 더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아직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영화 두 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뜨거운 피라는 영화를 하나 천명관 작가님이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하세요. 원작 소설이 있는 뜨거운 피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 이제 그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한 편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경관의 피라고 그거는 일본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영화한 작품을 그다음에 이제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 두 편 다 여자라고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영화 진짜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여자 주인공을 삼든 남자들만 나오는 남자들만 우르르 나오는 영화를 찍든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서 나갈게요. 촬영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찍고 싶은 거는 감독님의 색깔들이 분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물에 대한 어떤 감정을 잘 포착한다거나 좀 누구 예전에 우승욱 감독님 말씀하신 표현을 쓰면 뭐 좀 이 사람은 좀 카메라를 윤리적으로 쓴다. 아까 그런 그 다큐멘터리의 예 같은 거겠죠. 좀 카메라 좀 함부로 두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거나 이런 것들에 좀 제 영상 언어에 좀 많이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이 친구를 써야겠다라는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으면 아마 그런 작품을 좀 많이 하고 좀 그런 것들이 결국에 좀 관객분들한테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런 작업해서 또 이렇게 지브이를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오늘 좀 슬픈 소식이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오늘 하기로 했어요. 근데 현장에 딱 왔는데 1000명이 안 넘어가지고 라이브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홍보 실장님께서 나가시면서 구독 꼭 부탁드린다고 CGK 치시면 구독 있고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CGK가 이제 조금 더 관객분들이랑 영화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3번째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 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저희 회원들의 투표로 인해서 선정된 작품을 책을 만드는데 지금 나가시는 길에 한번 밖에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고생하신 강국영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